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한 선택이 어떤 끝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고 순간 귀가 멍해졌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사람들 숨 죽이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누군가 작게 내뱉은 욕설, 버스 타고 온 주제에 감히 먼저 파혼을 입에 올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했다. 물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젖은 셔츠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정식집 로비. 천장에는 값비싼 조명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아무 거리낌 없는 눈이 있었다. 그 여자는 미안해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승리한 사람처럼 말했다.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요? 집안도 모르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확신이 없었던 건 상대 집안이 아니라 내 딸의 선택이었으니까.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딸 지은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빠, 우리 괜찮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을지 아닐지는 오늘 안에 다 드러날 일이었으니까. 나는 일부러 차를 두고 나왔다. 운전기사는 돌려보냈고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이 옷은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입던 옷이었다. 딸은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아빠, 왜 이 옷이야? 나는 웃었다. 오늘은 사람 보는 날이잖아. 버스 안에서 딸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괜히 더 꽉 잡았다. 지은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편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그 불안이 결국 어디서 비롯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대 측 가족은 이미 와 있었다. 고급 세단, 기사 포함, 여자의 시선이 우리 발끝부터 훑고 올라왔다. 구두, 가방, 그리고 내 손목. 시계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차는? 그 여자가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한 가지 감정이 확실히 읽혔다. 안도.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때부터였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짧은 거리 동안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딸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딸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체크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들은 실수를 했다. 아주 치명적인. 어머니는 안 오셨나 봐요? 요즘 이런 자리는 집안 어른들이 다 같이 오는데. 그 말에는 동정도 배려도 없었다.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나는 그제야 결심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다. 그만합시다. 내가 말했을 때 모두가 멈췄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이 물바가지였다. 나는 젖은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말했다. 버스 타고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재는 눈으로 인생을 재는 집안에는 딸을 보낼 수 없어서요.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날 나는 복수를 결심하지 않았다. 다만 정리하기로 했을 뿐이다. 내 딸이 밟을 인생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는다. 왜 굳이 차를 두고 버스를 탔느냐고.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사람을 보고 싶었지. 조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다. 돈이 없는 사람도 만나봤고, 돈이 넘치는 사람도 만나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지. 집안끼리 맞아야 오래간다. 그 말 속에는 사람이 없었다. 가격표만 있었다. 딸 지은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나는 묻지 않았다. 상대 집안이 어디냐고, 부모가 뭘 하냐고. 다만 이것 하나만 물었다. 그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서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확신보다 불안을 느꼈다. 사람은 망설일 때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로 했다. 상대 집안을 떼어내고 장식과 배경을 다 걷어낸 맨 얼굴을 보고 싶었다. 차 대신 버스, 운전기사 대신 내 손, 명함 대신 빈 손목. 아침에 운전기사를 돌려보낼 때 그 녀석이 말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더 필요 없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깐 숨을 골랐다. 이 선택이 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버스 안은 익숙한 냄새가 났다. 사람 냄새, 땀과 섬유유연제, 아침 커피가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이 냄새 속에서 나는 수십 년을 살아왔고 이 냄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지은은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느꼈다. 이 아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게 되든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구나. 한정식집 앞에서 여자의 시선이 내 신발에서 멈췄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자리에 앉은 이유는 하나였다. 지은이 직접 보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대신 분노해버리면 딸은 평생 아빠가 막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상견례가 시작되고 대화는 빠르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다. 집은 어디냐,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 혼수는 어느 선까지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 아들 정훈을 봤다. 그 녀석은 계속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말할 때도 아버지가 웃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하나를 읽었다. 이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이 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앞에 서겠구나. 그리고 그건 결혼 후에 딸이 혼자 맞아야 할 구조라는 뜻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했다.
어머니는 왜 안 오셨어요? 그 질문에 지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나는 그걸 봤다. 부모라서 그때 나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만합시다. 그 말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한 말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물바가지는 필연이었다. 사람을 조건으로 재는 사람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반드시 폭력을 선택한다. 말이든 손이든 물이든 그날 그 여자는 자기 본색을 스스로 증명해 준 셈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에게 말했다. 잘했다. 지은은 그제야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오늘 버스를 탄 이유는 충분했다고. 상견례 방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밖에서는 조용하고 품격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얼굴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다. 식사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이 정도 자리에 어울리는 인간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쪽이 항상 더 많은 걸 보게 된다. 상 위에는 이름도 어려운 음식들이 차례차례 올라왔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아, 혹시 이런 음식은 처음이신가요? 그 순간 지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결혼도 투자처럼 해야죠. 이번엔 상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깔려 있었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쪽이라는 확신. 집안이 비슷해야 탈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 사람에게 사람이란 동업자구나. 상대 아들 정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가 웃으면 같이 웃었다. 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를 확신했다. 이 아이는 결혼을 해도 아내 편에 서지 않겠구나. 예단 얘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이. 요즘 다들 기본은 하니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아, 부담되시면 현금도 괜찮고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는 안 오셨다고 하셨죠? 그 질문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확인하는 톤이었다. 마치 결손이 있는지 체크하듯이. 그 순간 지은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장면에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여기까지 하죠. 내가 말하자 모두가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당황한 척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다음에 터져나온 건 웃음이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버스 타고 온 사람이 뭘 결정해. 그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딸을 봤다. 지은아, 일어나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상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났으니까. 사람은 자기 지위를 위협받는 순간 본색을 드러낸다. 그날 나는 그걸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가 방을 나선 뒤 로비에서 그 물이 쏟아졌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 물이 차가웠던 이유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 때문인지. 나는 젖은 셔츠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딸은 더 이상 그 집안에 갈 이유가 없었다. 로비는 원래 소란스러운 공간이다. 웃음도 있고 인사도 있고 체면을 차리는 말들도 있다. 그날 로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숨이 멎는 소리였다. 야, 이 사람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찢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출입문 쪽으로 걷고 있었다.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 굽소리, 그리고 찰랑 차가운 물이 정수리부터 쏟아졌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물이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딸이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는 손을 들어 딸을 막았다. 이건 딸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워서 버스 타고 온 주제에 감히 먼저 파혼을 말해? 그 여자는 물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얼굴엔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눈빛이었다. 이제는 모두가 보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뭐야? 상견례 아니었어?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천천히 받아들였다. 나는 셔츠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낮춰야만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구나. 사과하세요. 딸이 작게 말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딸을 보지도 않았다. 나만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빠져. 어른들 얘기 중이야. 그 한마디에 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여자는 앞으로도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버릇없는 행동엔 이 정도가 필요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금 뭐라고?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차분히 말했다. 스스로 증명해 주셔서 내가 딸을 이 집안에 보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드러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 그때 상대 아버지가 나섰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없습니다. 오해. 오늘 본 게 전부입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딸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가자.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돌아봤다. 그 여자는 아직도 서 있었다.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얼굴로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정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라는 걸.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차가웠지만 숨쉬기 쉬웠다. 딸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내가 잘못 고른 거지? 나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아니다. 내가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오늘 잘 멈춘 거다. 그날 나는 복수를 결심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다. 이 집안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을 밟고 올라서다. 사람 때문에 무너질 집안이라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고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날엔 위로보다 침묵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나 그 집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다. 다툼이 싫은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무서웠던 거다. 정훈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아직도 상대의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답이다. 그날 밤 딸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새벽에 불이 켜진 방에서 휴대폰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나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을 걸까. 그러다 돌아섰다. 이 선택은 딸이 직접 해야 의미가 있었으니까. 아침이 밝자 딸은 짐을 정리했다. 정훈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제는 엄마가 좀 심했어. 그래도 어른들끼리 풀 수 있잖아.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 딸은 그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이 사람은 나를 지킬 생각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다. 이미 딸 스스로 결론에 도착해 있었으니까. 점심 무렵 딸은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미안해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상대의 말이 수화기 너머로 조금 새어나왔다. 설득, 합리화, 그리고 은근한 협박. 딸은 끝까지 조용했다. 저한테 물을 끼얹은 분과 평생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의 어깨였다. 나는 그 어깨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잘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김 실장, 이 번호는 평소엔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미 정리된 뒤에만 필요한 번호였으니까. 김 실장,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하십시오. 미래건설, 태석이라는 사람. 겉으로 말고 안쪽까지. 김 실장은 이해했다는 듯 짧게 대답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 일은 분노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할 일이었으니까 나는 창가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딸은 베란다에서 오래된 화분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그게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다. 이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상대 집안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모든 말은 로비에서 끝났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날의 결별이 단순한 파혼이 아니라 한 구조의 끝이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는 스스로 무너질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었다는 걸.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딸은 출근했고 나는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했다. 뉴스도 평온했고 주식시장도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늘 그렇게 시작된다. 김 실장은 사흘 만에 다시 연락했다. 말씀하신 미래건설, 생각보다 내부가 복잡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이미 절반을 이해했다. 겉이 번지르르한 회사일수록 안은 여러 겹으로 금이 가있기 마련이다. 공공 입찰 하나가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금융권 쪽에서도 대출 연장 심사가 멈췄고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감정이 없었다. 사실을 말할 때 감정은 방해가 되니까 나는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압박을 가하라고도 줄을 끊으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확인만 했을 뿐이다. 이 회사가 어디까지 허공에 매달려 있는지. 이틀 뒤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번호를 보는 순간 나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야. 받았다. 어르신,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공손했다. 나는 그 공손함에서 불안을 들었다. 무슨 오해? 내 질문은 짧았다. 태석은 말을 고르느라 잠시 침묵했다. 상견례 때 그건 명숙이가 좀 과했죠.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명숙. 그 여자는 여전히 남의 인생을 과한 행동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묻자 태석의 말이 급해졌다.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애들 일이고 어른들끼리 풀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통화를 끝냈다. 풀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태석은 잠을 못 잤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공포는 사람을 실수하게 만든다. 며칠 후 김 실장이 다시 말했다. 미래건설 쪽에서 외부 자금 유입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기존 파트너들도 하나둘 발을 빼는 중이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수순이었다. 태석은 처음으로 그날을 떠올렸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왔던 남자, 낡은 정장, 아무 명함도 내밀지 않던 사람. 그리고 그 남자가 아무 소리 없이 자기 회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 그제야 태석은 조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내 이름을, 과거를, 연결된 사람들을. 그리고 아마 이쯤에서 손이 떨렸을 거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석 쪽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기록해. 이 시점부터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상대가 선을 넘을 가능성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나 잘한 거지? 나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답했다. 그래, 아주. 딸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석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다. 자기 손으로 가장 나쁜 선택을 할 준비를 하면서 사람은 확신보다 의심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태석은 처음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온 남자가 자기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확인을 시작했겠지. 김 실장이 조용히 보고했다. 태석 쪽에서 조사업체를 썼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2단계까지 오면 웃을 일이 아니었으니까. 태석은 내 이름을 찾아냈을 것이다. 신문 속 작은 기사들, 법인 등기, 조용히 사라진 인수 기록들, 그리고 마침내 연결되는 하나의 점, 한성. 그 이름을 확인했을 때 태석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석은 술을 마셨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사람은 두려움을 마주하면 이성보다 자존심을 먼저 꺼낸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사과하면 끝날 일 아니었나?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을 것이다. 태석은 명숙을 불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다. 그 인간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명숙은 말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버릇없는 게 먼저였지.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김 실장은 그날 밤 한 가지를 더 보고했다. 회장님, 태석 쪽에서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선을 넘는다. 며칠 뒤 나는 이동 중이었다. 늘 타던 차가 아니라 일정이 바뀌어 다른 차량이었다. 김 실장은 그걸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앞쪽에서 엔진 소리가 달라졌다. 무겁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덤프트럭이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충돌 직전 시간이 늘어졌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 보였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박히지 않았다. 옆 차량이 충돌 각도를 바꿨고 트럭은 도로 옆으로 쓸려 나갔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정적. 나는 살아 있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김 실장이 말했다. 블랙박스 확보했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확보했고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운전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비서의 계좌, 그리고 그 위의 이름, 태석. 나는 그제야 분노했다. 딸 때문이 아니었다. 내 인생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을 사고로 지우려 한 선, 그 자체 때문이었다. 김 실장이 물었다.
형사 절차 진행할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행해. 이건 정리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다. 그날 밤 딸이 병실로 들어왔다. 눈이 빨갰다. 아빠,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멈출 수 없는 일이 됐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진실을 누가 감당하느냐. 체포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비명도 몸부림도 필요 없다. 이미 도망칠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태석이 잡힌 건 새벽이었다. 뉴스보다 경찰이 먼저였다. 김 실장은 전화로만 말했다. 영장 나왔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었다. 경찰은 증거를 차례대로 꺼냈다. 블랙박스, 계좌 흐름, 비서의 진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단 한 줄 대표 지시. 태석은 처음엔 부정했다. 나는 몰랐다. 비서가 멋대로.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이름이 찍힌 문서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한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다. 미래건설 대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람 인생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치곤 너무 차분했다.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김 실장이 말해줬다. 부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 요청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거절해. 이건 대화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태석의 회사는 체포 다음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계약 보류, 대출 회수, 신용 등급 하락. 하루 만에 세 개의 현장이 멈췄다. 김 실장이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하청 미지급금 약 80억. 근로자 체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집단 진정 들어올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인수 준비해. 김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미래건설을요? 껍데기는 버리고 현장만. 사람은 다 살려. 이건 구제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죄는 죄대로 처벌받아야 했고 무너질 이유 없는 사람은 살아야 했다. 며칠 뒤 태석은 구속됐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다. 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끝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끝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난 뒤에 오는 장면이 있다. 벌을 받은 사람보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오래 흔들리는 시간. 명숙은 한 번도 내게 연락하지 못했다. 아마 전화기를 들었다가 여러 번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날의 물컵, 젖은 정장, 로비의 시선, 모든 게 되돌아왔을 테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침묵이었다. 나는 그들을
찾지 않았다.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시간,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사람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자리를 본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탔다. 그날처럼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운전기사도 차량도 필요 없는 날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금 더 늙었고 조금 더 조용해졌을 뿐.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며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좋았다. 딸은 이제 혼자서 걸어간다. 백화점 대표가 아니라 서지은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태석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빠르게 다른 이야기로 이동한다. 몰락은 항상 조용히 잊힌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가끔 그날의 물을 떠올린다. 정장 위로 떨어지던 물방울, 로비에 울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내 딸의 눈.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이 사람들은 사과를 할 자격도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왔다. 내린 곳은 평범한 거리였다. 편의점, 분식집, 학원 간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으로 바쁘게 걸어갔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고, 누군가는 버텨내고, 누군가는 후회 속에 머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의 상견례도, 그 집안도, 그 이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는 언젠가 자기 삶으로 돌아온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질서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누군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는 언젠가 자기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